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필기를 해가면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교과서는요,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 아니 72페이지 내용을 할 건데요. 제목을 잘 보면 아실 겁니다. 제목은 민족 말살 통치와 그리고 193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민족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만 들어도 되게 무섭지 않나요? 민족을 말살한다.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탭으로 하다 보니까 필기가 조금 구지다는 거 좀 생각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민족을 말살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민족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도 많았어요. 민족이란 말을 좀 많이 쓰지 말자. 뭐 그러면은 여기서 안 살았던 다른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들은 뭐 민족 아니냐? 머리가 검고 얼굴이 하얗지도 않고 검지도 않으면 뭐 한민족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의 말을 잘 안 쓰는데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일본 당시 일제가 자기 일본 민족과 한국 민족을 합하려고 강제적으로 합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족이란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이미 안 좋죠. 자, 1910년대는 무단 통치를 했었고, 그리고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 볼까요? 무단 통치. 자, 그다음에 문화 통치. 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는 데는 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3.1 운동이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또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를 줄여서 한 거예요.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1930년대에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계기. 자, 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또 해서요. 자,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요. 이거 아시죠? 1945년 8월 15일 날 모르는 것도 아니겠죠, 또. 자, 1930년대. 1930년대 이후로 일본이 굉장히 큰 일을 벌입니다. 일단은 1930년대 초반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와요. 공항이 아니고 공황이에요. 이건 굉장히 실직자도 많아지고 기업들도 도산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공황.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대공황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럴 때 당시 강대국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 했냐면 식민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되게 많은 국가들에서는 식민지를 자기의 시장으로 삼아서 이걸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해봤자 한국과 대만 정도? 중국이 몇 개 뭐 이 정도? 식민지가 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 대공황을 해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해결을.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식민지를 새로 더 늘리려는 그러니까 따지면은 식민지는 이 일본이 확장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영국하고 동맹이거나 협력 관계였는데 이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이 식민지들을 자기들이 획득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을 획득하거나 빼앗는 거죠. 획득한다기보단. 자, 그래서 일들을 좀 벌입니다. 1931년에 만주예요.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벌여요, 얘들이.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1937년에 드디어 중국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중일 전쟁이라고 하죠. 어. 자, 이런 크나큰 전쟁을 벌이고요. 나중에는 뭐도 벌이냐면요. 1941년에는 미국과 한판 뜹니다. 태평양 전쟁을 벌입니다. 자, 이런 크나큰 전쟁을 근데 일본이 우리 한반도보다는 크긴 크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보다는 영토가 작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뭔가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털겠어요. 이런 전쟁에 대해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한국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수탈을 하는 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본 거지, 이 사람들이. 좀 더 수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서서 너희도 같은 나라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영국과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일본에 자발적으로 이런 물자들을 내놓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동화를 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민족 말살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민족 말살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자, 민족 말살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책이 있었겠죠. 자, 목적은 일단 내선일체입니다. 자, 이 내선일체가 말이 무서워요. 내자는 일본입니다. 일본. 선은 조선이에요. 그리고 일본하고 조선은 같다 이겁니다. 이퀄 같다. 왜 안 나오지? 조선과 일본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너희도 천황의 신하된 백성이고 우리도 신하된 백성이다.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한국은 황제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나라, 신민, 이 군민이 아니에요. 군민도 이제 안 좋은 뜻이긴 한데 이때는 신민은 신하된 백성, 신하된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일단 첫 번째는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합니다. 아침마다 조회 시간 때, 저희는 여기 적혀있어요. 교과서 71페이지 있어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해서 막 수련을 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뭘 누구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 뭐 할 건데? 다른 식민지를 뭐 수탈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침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암송하게 합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초등학교로 보는데 이제 군민학교가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북한도 그 다음에 어 일본도 지금 국민학교를 안 불렀어요. 1950년대 이후로도 소학교 또는 뭐 인민학교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국민학교로 부른 거야. 쌤이 유감스럽게도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일본에 가면 관광 가보면 일본 신사들이 많아요. 이 신사들을 설립을 하고요. 조선에 참배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일본의 신들도 참배를 하게 만들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천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종교화를 시켜서 참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가는 옛날에 잘 갔던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 엄청나게 큰 신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궁성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역사 공부를 시키는데요. 한국사 시켰을까요? 안 시켰습니다. 일본 역사만 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국어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국어 공부. 한국어 안 합니다. 일본 국어만 합니다. 일본어. 국어로 하면 안 되겠다. 일본어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의 뿌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로 된 뭐 책, 신문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어,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 놈들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민족 말살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들고 난 다음 뭐 할 거예요? 오히려 1920년대, 20년대는 너희하고 우린 다르다. 일본인들하고 조선인들은 다르다. 그래서 차별 논리로 갔거든요. 물론 이제
똑같다 해도 차별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은 뭐를 하려고 했을까요? 자, 말 그대로 한국이 전쟁터는 아니잖아요. 이 전쟁터가 아니지만 만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평양으로 사람을 보내거나 물자들을 보내는 병참 기지를 만듭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말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 병참 기지라고 하는 거는 물자들을 보급하는 기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병참 기지라는. 자, 물자들을 만들잖아요. 물자 생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인력들을 보내야 돼요. 인력도 보고해야 돼. 보내야 돼. 자, 근데 물자들은 뭐겠어요? 전쟁에 필요한 걸 하겠죠. 그러니까 뭐 소비재를 하는 게 아니라 무기 생산합니다. 무기 생산. 꼭 무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게 뭐 중화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화학.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겠죠? 중화학 공업. 아니면 광산, 광산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요건 뭐 다 군수 산업인 거예요. 군수. 자, 근데 이게 한반도에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가져오거든요. 뭐냐면 이런 무기 생산이나 광산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디서 많이 나냐면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을 개발을 시켜준 게 아니고 딱 일부분, 그러니까 서북부 지역, 그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에 있는 산림 지역, 이 지역만 개발하게 되니까 지금 남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북쪽에 굉장히 산업 단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군수 산업이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북부 지방에 이런 산업 단지들이 편중이 돼서 산업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남북한이 산발도선으로 이제 끄이잖아요. 북한은 경제가 살아서 돌아가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적인 자원의 수탈인 인력, 그리고 요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인적 자원 수탈이라고 쓰는 게 낫겠어요. 요거보다는. 자, 인적 자원 수탈은 어떻게 했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병사들. 그다음에 노동력.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병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병사들 일단 첫 번째는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병. 나중에는 얘들이 전쟁에서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징병을 해버려요. 징병을.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지원병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사실은 강제예요. 강제. 이때 친일파들이 진짜 날뛰니다. 뭐 신문사를 통해서든 자기들이 뭐 발표를 했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일제 전쟁에 도움되도록 막 설치게 만듭니다. 이건 자기들이 기부도 하기도 하지만 연설을 통해서 아니 신문사의 기고를 통해서 글을 기고하는 걸 통해서 조선의 남자들이요, 조선의 시민들이요, 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막바지에는 교과서에 적혀있습니다. 72페이지도. 어린 학생들까지 강제되는 그런 꼴을 보게 됩니다. 우리 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중간에 보면 강제 동원된 소년병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의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자, 이번엔 노동력입니다. 이건 강제징용이에요. 요거는 작년부터 해서 뉴스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 또 작년에 이 징용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해서 당시 징용을 했던 여러 그 기업들,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했더니 일본에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나중에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불매운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을 강제징용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로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징용 자체를 그 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강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약속과 다르게 월급을 안 줄 수도 있고 밥도 제대로 안 줄 수도 있고 복지 혜택도 없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월급들을 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다 강제징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탄광이라든지 우리 그 군함도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기타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제징용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속아서 아니면 납치돼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일본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수탈을 해 갔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쌤이 또 요거 말고도 영상을 하나 추가할 테니까요. 추가해서 이런 짧은 영상 하나 추가해서 올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꼭 봐주세요. 과제가 안 들어도. 자, 이것만 했느냐? 자, 인적인 거 빼고 다른 거 할게요. 자,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어,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 배급을 시키기도 하고 식량 배급. 그러니까 배급이 뭐예요? 줘도 좋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산하지만 생산한 거 다 가져가겠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중에 몇 얼마 정도만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제 집집마다 뭐 가마솥이라든지 철부치 이런 거 다 수탈해 갑니다. 우리 밥그릇도 다 보면 노쇠 그릇이나 뭐 금속 그릇이잖아요. 이거 다 가져갑니다. 대신에 밥그릇을 사기 그릇으로 주는데 사기 그릇에 보면 충성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일제 충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금속을 공출해 갑니다. 가마솥도 가져가고 뭐 문고리도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이거 학교에서도 막 가져오라고 시켜요. 일본말 하라고 하고 뭐 제사도구 이런 거 다 가져오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조직적이고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이게 강제로 약탈을 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생활이 어려졌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러니까 뭐 지배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 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걸 실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강자 그리고 다른 나라 아니면은 다른 주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지우지 되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은 또 이제 72페이지 탐구해 보면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일제 수탈 정책에 보면 신고산 타령이란 게 나와요. 이걸 잘 읽어보시면 다 뺏어가서 굶어서 막 힘들어서 울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병으로 차출된 아들 때문에 어머니도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료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9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 정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시죠? 뭐 꼭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요. 저도 수업하면서 뭐 여러 가지 농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보다 당시에 어떤 현실들을 당시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